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저희는 2주 만에 뵙는 거죠. 그렇죠. 되게 네.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 봄에는 좀 꽃길만 걷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요즘에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좀 더 건강한 이야기들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에서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다루는데요.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지옥 같았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지옥 같았다는 걸까요? 배우 이범수 씨와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역사 이윤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 예능에서 좀 행복한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굉장히 뜻밖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0년 5월에 두 사람 결혼해서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네 명의 단란한 모습 가족 예능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는데요. 그런데 이윤진 씨가 지난해 12월이었죠. SNS에 내 첫 번째 챕터가 끝났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범수 씨 계정을 태그했고요. 네. 이후에 이범수 씨 이 두 사람 SNS를 팔로우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경설이 제기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윤진 씨가 협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양측이 끝내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최근 이혼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혼 조정에 들어간 그 기관과 상황을 두고 지옥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재판으로 갈 경우에 2년 조기 걸릴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전에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글들을 또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는 동안 본인이 충분히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했다라는 취지의 글도 남겼습니다. 폭로성으로 추측되는 글 또한 있는데요. 네.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 폭로를 뜻하는 이 내용을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글을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 글이 바위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그에게 외치는 이 함성, 그러니까 이범수 씨가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들어서 부끄럽다 이런 본인의 입장도 남겼습니다. 네, 사실 그 이혼 조정하는 그 자리에 이제 양 당사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기사도 나와서 사실 지금 좀 원만하게 좀 이 과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윤진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폭언도 들었다. 자기의 그 친정 부모님한테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딸 잘 키워보내라, 지금 제가 딸 잘 키워보내라라고 방송에 맞게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욕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직접 해서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인 부모님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고 면목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아이들이 양쪽이 좀 떨어져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10살 아들의 소식을 모른다 이런 내용을 또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진 씨는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딸은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아들 같은 경우는 이범수 씨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된 지가 꽤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SNS에 다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아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가족이 방송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네. 아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합니다. 이 댓글에 다을이 소식 아시는 분 있으면 메시지 주세요라는 답글을 본인이 직접 남겼는데 여기에 한 누리꾼이 이번에 자기 아들과 짝꿍인데 학교에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아들이 먼저 알려줘서 기사 보고 알았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메시지 남긴다. 이런 댓글을 달아서 또 이 네티즌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윤진 씨 딸에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전했는데요. 네. 지금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경제적인 지원이 이범수 씨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돈줄이 끊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해외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집 출입금지를 당했다면서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이 집에 들어가서 속옷가지들조차 들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범수 씨가 말 그대로 집안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도 가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글 또한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폭력성 글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상당히 대조적으로 배우 이범수 씨는 이제 어떤 입장을 좀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의 입장을 보면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개입하거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안에서 주장과 반박을 통해서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지금 SNS를 통해서 이윤진 씨가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아닌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 이렇게 전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한쪽은 사생활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함구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한쪽은 사실 과거 10월드 내용까지 낱낱이 지금 네.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일 이 두 사람 대중이 솔직히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흔히 TMI라고 그러잖아요. 네. TMI까지 연일 지금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사를 접하시는 대중들은 아마도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명의 가족 이미 방송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여러 차례 공개가 됐었잖아요. 화목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이범수 씨가 이 이윤진 씨의 폭로이기도 하고 호소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려면 이 문제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직접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함구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법적 다툼으로까지 좀 번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 좀 상처가 덜한 쪽으로 좀 원만하게 좀 과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애 낳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육아 대책에서 외면당한 자영업자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600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 육아 저출산 대책에서 좀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 전체 취업자의 약 22.4%, 600만 명, 정확히 말씀드리면 628만 명이 자영업자 네. 등 이 비임금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여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6%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차이가 커요. 진짜 많이 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사실 22.4% 엄청난 퍼센테이지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저출산 지원 대책이 사실 이들에게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6+6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인데, 이게 임금 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었던 게 저희가 방송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부영그룹 같은 네네, 경우에 이제 그렇죠. 출산 자녀에 따라서 네. 1억씩 지급하면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 정부가 화답을 한 것이 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네, 해주겠다. 세금을 좀 이렇게 그렇죠. 감면해주겠다. 네. 네. 그러니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크게 세제 혜택을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는 뭐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네, 이 저출생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22%나 되는 이 비중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외면해서는 사실 이 그 현상이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자가 이렇게 육아 정책에서 좀 뭔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육아 출산 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되는 뭐 육아휴직 또 급여, 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적용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네.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직원이 네. 있으면은 오히려 지원을 못 받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그런 없어야지. 자영업자는 제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자영업자의 특징하면 일하는 시간이나 소득, 일정하지가 않죠. 불규칙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육아에 뭐 할당해야 되는 시간이나 비용 모두가 본인 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파도 사실 쉬기가 어렵잖아요. 뭐 셔터를 내리기가 그렇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아이까지 아프게 되면 돌봄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 네. 접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체 근로를 투입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소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고용 관련해서는 지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든지 프리랜서 그리고 단시간 그 근로자들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제 고용 정책은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출생 이 대책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을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네. 있어 보입니다. 이유식 저출생 지원 체제가 대안으로 떠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고용보험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EU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이 사회보장보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설계됐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통상 다른 사회보험보다 가입자가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독일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게 독일의 모성휴가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 그리고 실업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까지 지원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되는 부모수당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 주당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당 30시간 일해도 돼라고 한 이유는 장기휴직이 사실 자영업자는 쉽지 않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프랑스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 육아제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모성휴가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 최소 112일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무 예외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해야 되고요. 이 휴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산수당이라든지 육아 보육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네. 이 저출산 문제 다루면서 이 합계 출산율 지난해 0.72명대로 떨어졌다. 이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씀 이야기 나눴었죠. 드렸잖아요. 사실 앞으로 고용 상태는 고용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AI가 또 우리들의 직업 세계를 어느 정도 잠식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 만큼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서 좀 제도적인 혜택을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좀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실까요? 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의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직장인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 열악한 근무 환경 조건이 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이 지난해 연차 이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기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연차 휴가 사용 개수가 6일 미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약 38%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서 1년 동안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약 68%로 가장 높았고요. 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률이 약 16%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격차가 51% 이상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이게 사실 우리 법이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랑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좀 차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차라고 하면 당연히 뭐 보장돼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 사각지대에서 일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상담한 내용들, 접수한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하루 전날 연차 사용을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개인 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네. 고민 상담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관해서 묻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얘기했지만 배째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민 상담이 접수된 내용입니다. 네. 사실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이 연차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약 35%가 유급 연차 휴가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전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가 됩니다. 이런 응답.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약 35%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이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네. 유급 연차휴가 전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한 응답 비율이 3%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일터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연차라든지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경우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쓰려면 어떤 그 사용자의 호의가 있어야 돼요. 사용자의 호의가 없는 한 이건 뭐 내가 일이 있을 때 저 내일 하루 쉬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근로자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부터가 좀 문제일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 선거철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뭐 제대로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민생해법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보신 어떤 정치권의 모습은 정쟁의 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인 미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모두가 노동자, 근로자예요. 다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300인 이상은 보장받는 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5인 미만은 사실 법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국회만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입법적인 제도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고 또 짚어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아주 요즘에 뜨거운 분들입니다. 해리, 류준열, 한소희, 환승연애 논란입니다.
배우 한소희 씨와 배우 류준열 씨 정말 이 등 떠밀리듯이 이렇게 열애를 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또 혜리 씨의 반응까지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또 더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좀 시작을 하게 되는지 좀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열애 소식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이들에게는 네. 지금 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 한소희 씨와 류준열 씨 열애가 알려진 게 15일 새벽이었어요. 네. 일본의 한 인플루언서가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후에 양측 소속사가 배우의 사생활이다 이러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는데 류준열 씨와 약 7년간 공개적으로 교제를 했던 연인 바로 가수 겸 배우 혜리 씨죠. 혜리 씨가 본인 SNS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겁니다. 결국 류준열 씨와 한소희 씨 연인 사임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인 건 류준열 씨와 한소희 환승연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이들의 떠들썩한 삼각관계, 한소희 씨, 혜리 씨의 해명과 사과글, 그리고 한소희 씨, 류준열 소속사의 악플 대응 관련 방침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응원하고 있던 어떤 그 연예인이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좀 속상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또 다른 분들이랑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실 환승연애라는 단어가 주는 이 이슈라는 게, 그러니까 이슈의 파급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그램도 인기였지만 일단 환승연애가 어떤 걸 뜻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연인과 뭔가 완벽하게 이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했다라는 네. 의혹인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람핀 거 아니야? 이렇게 대중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류준열 씨와 혜리 씨 2017년에 공개 연애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난해 11월에 결별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한소희 씨가 지난해 11월에 류준열 씨의 사진전에 찾아갔다면서 네. 환승연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일단 양측 모두 환승연애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금 한소희 씨가 두 사람의 결별식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 보도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털어놔서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류준열 씨와 한소희 씨 두 사람을 향한 후폭풍이 거셌던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관심도 높은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사실 명백하게 사생활의 영역인데 뭔가 좀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가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사생활이 보장돼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물론 거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 대중에게 친숙한 직업군이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맞죠. 셀럽 위의 연예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알려진 사람들의 사생활이 보호받는데 지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저기 다 CCTV 있죠. 그리고 차 안에 블랙박스 있죠. 그리고 팬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곳곳에서 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빼박 증거가 나오게 되면 공개 열애 인정을 안 하다가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한소희 씨와 류준열 씨 같은 경우를 보면 사생활이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가 그 다음에 연애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류준열 씨는 이 상황에서 모르쇠로 그러니까 모르쇠로 계속 모습을 보였었죠. 아직 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는 그렇죠. 거죠. 류준열 근데 씨는. 한소희 씨하고 열애는 인정을 했습니다. 열애는 인정하고. 네. 네. 그리고 환승연애와 관련된 입장은 밝히질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가장 문제인 건 사실 지금 일본인 인플루언서가 SNS에 관련 목격담을 올리고 그 시간에 이거 사실 오비의 일학이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그 시각에 혜리 씨가 재밌네
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아까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류준열 씨하고 헤어졌어도 SNS 팔로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고 있었는데 네,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고 끄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잘못된 점을 꼽자면은 지금 해리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 네. 그러니까 이 재밌네라는 삼음절의 글자가 두 사람의 환승연애가 있어서 그걸 비판하려고 했던 건지 그리 아니면 환승연애 부분은 사실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그런 글을 올렸던 건지 아니면 헤어진 류준열 씨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 글을 올렸던 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해리 씨가 먼저 감정적으로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본인이 사실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은 공인의 범주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 연예인은 공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직업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SNS에 올리는 사진이라든지 글이 가질 파급력을 몰랐다는 건 사실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한소희 씨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 비판이 거셌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한소희 씨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지금 대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비판의 메시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SNS로 팬들하고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팬들과 하려던 소통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판의 창구가 되면서 최근에 블로그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소희 씨랑 해리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이 좀 뭐 억울하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좀 감정적으로 좀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 씨가 올린 글에 대해서 한소희 씨가 반박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환승을 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나돌아서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했다. 해리 씨에게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네. 해리 씨도 SNS에 지난 며칠 동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생긴 억측과 논란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서 사태가 일단락된 것 같지만 이들은 아마 사태를 일단락시키려고 사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연일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또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관련된 보도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성 댓글이 이어지면서 한소희 씨가 블로그를 폐쇄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가장 문제인 건 사실 언론 보도도 언론 보도지만 과거에는 사실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유튜브라는 또 다른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이버 레카들이 추측성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재생산해내면서 이런 추측성 루머들이 확산되고 더 중요한 건 악순환을 해요. 네. 사이버 레카들의 추측성 루머를 또 인터넷 언론사들이 그대로 기사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지양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해야지 될까요? 일단 사실 네. 지금 언론이 봤을 때 대중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의 기사라고 한다면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막장 싸움이라든지 사생활 영역 아니면 또 관음증적인 내용, 그러니까 몰래 엿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사화시켰을 때 이 클릭수죠. 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게는 그게 하나의 또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클릭률을 높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또 뭐 인권에는 관심을 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문제인 건 사실 이렇게 생산자가 있다는 건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사실 언론 소비자들 책임도 있죠. 거기다가 이 기사를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카더라식의 추측성 글들을 여기저기 또 퍼다 나르기도 합니다. 그게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유튜브로 향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과 또 대중만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사실 해리 씨가 그런 글을 올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한소희 씨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최소한 연예부 기자들한테는 중요한 기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사안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성균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네. 대중 또 언론의 책임이 크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 사안과 똑같은 사안으로 재단할 수만은 없다. 당사자들의 잘못도 어느 정도 이 일이 촉발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후폭풍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는 이제 경제적인 좀 그런 압박 같은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에 관련해서 이제 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이런 그 대응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가 사과하고 뭔가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노력이 광고주들에게까지 연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한소희 씨도 본인이 감내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어요. 네. 여러 건의 광고 지표가 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뭐 한 소주 광고 같은 경우는 재계약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융권도 지금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NS로 한소희 씨가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게 되려 지금 광고 업계에서는 독이 된 상황, 리스크가 된 상황입니다. 또 한소희 씨의 어떤 이런 반응 자체가 소속사와 상의가 돼서 이루어진 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네. 돌발 행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업계에서도 한소희 씨의 스타성은 인정하지만 그간의 행적들, 지금까지 이 열애 관련해서 사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시끌벅적한 이 상황의 위험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정적인 그런 좀 언행들로 인해서 굉장한 지금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이돌의 공개 연애는 죄, 카리나 사과의 외신도 주목입니다. 열애로 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스타가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카리나 씨, 지난달에 이재욱 씨하고 열애설이 터졌죠. 양측이 이제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하면서 교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올 초였죠. 올 초에 네. 두 사람이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쇼에서 동반 참석하면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쿨하게 연인 사이를 인정했지만 이들 커플에게도 축하는커녕 이 여러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공개 연애가 두 사람의 악성 댓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속사 주가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아이돌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데요. 네. 지금 카리나 씨가 에스파라는 그룹의 멤버잖아요. 네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에요. 공교롭게 두 사람이 교제를 인정했던 날 주식 시장을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전일 대비 3.5%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667억 원이 증발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네. 사실 앞서 열애설이 불거졌던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이 제니, 리사, 블랙핑크 멤버들이죠. 열애설에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애설이 사실일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진들, 이런 증거 사진들이 공개가 됐지만 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열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네. 지수에게는 지금 카리나와 다르게 비판이나 뭐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 힘들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이 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 선남선녀 되게 좋은 이제 그 시기를 맞이해서 열애를 하는 걸 좀 축하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팬들이 이렇게 좀 공분하거나 이렇게 좀 그랬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돌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이돌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커지느냐라도 가늠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열애설이 공개가 되면 탈덕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팬덤에서 나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어, 나갈 거야, 이렇게 줄줄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팬덤이 왜 중요하냐면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콘서트 티켓 구매량이라든지, 또 요즘에 아이돌이 인기 있으면 그와 관련된 굿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판매량에 절대적인 큰 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아이돌의 남자친구는 음식점에 바퀴벌레와 같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래요. 여기에 사실 팬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사실 식당이 굉장히 100%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 식당에 이제 평판을 좀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 요소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희미하게 뭔가 바퀴벌레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존재할 거야. 네. 눈치는 채고 있지만 실제로 바퀴벌레를 보게 된다면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네.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공개를 하게 된다면 뭐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응원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아까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음반 판매량이 절대적인 큰 손이 중국 팬들이라고 해요. 네. 만약에 열애설이 공개가 되면 음반 시장이 출렁거리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이 이제 소속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약간 이제 그 중국 팬으로 추정이 되는 번역투의 말투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카리나 씨가 또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번역투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카리나는 7년 동안 노력한 자신에게 미안해야 한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진로를 망쳤다. 당신의 모든 노력이 하나의 연애로 인해 모두 부정되고 있다. 당신은 만족합니까? 카리나, 팬이 너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하니 당신은 왜 팬을 배신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직접 사과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텅 빈 콘서트 좌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성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뭐 중국 팬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뭔가 추측이 된다. 네, 확언해서 기사가 나온 네네. 것도 있고 추측성 기사도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팬은 아닌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사과를 해야 할 만한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데, BBC는 K-팝 스타가 심한 압박을 받으며 사생활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카리나가 비굴하게 사과했다, 이런 내용을 또 보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소속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YG 같은 경우는 좀 무대응이고, 지수 같은 경우는 열애설 인정을 했지만 비판받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카리나 같은 경우는 SM 소속이고, 과거에 태연 씨가 네. 이 엑소 멤버와 열애설이 있었죠. 거기에 사과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속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티스트의 정체성이나 팬덤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에스파 같은 경우는, 에스파 역시 뭐 K-팝의 선두주자이기는 하지만 중화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 편지를 쓴 것, 그리고 이 외신이 비굴하다라고 분석을 한 이유가 네. 중국 팬들의 눈치를 본 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파가 중국 팬덤 비중이 높은데, 에스파가 지금 4세대 걸그룹이잖아요. 네. 4세대 걸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멤버가 있는 걸그룹이 에스파입니다. 그렇죠. 닝닝이 네. 있죠. 닝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팬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앨범을 사들인다고 해요. 네. 근데 중국의 큰손들은 한 사람이 이 앨범을 30만 장에서 40만 장을 사기도 한다고 한 합니다. 사람이 30만 네. 장, 40만 장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리나의 자필 사과 편지, 그리고 이 지금 해시태그들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화제거리가 됐는데요. 네. 하루도 되지 않아서 중국의 SNS에 유지민 사과, 카리나의 본명이 유지민입니다. 네. 유지민 사과라는 해시태그가 8,3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9,500개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중국에서도 반응은 아닌다고 합니다. 이게 사과할 일이냐, 연애가 네. 사적인 일인데. 그리고 SNS에 가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눌러주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이 사과가 진심일까? 우리 환불 요구하자. 헤어지고 사과하면 이해하겠다. 이런 강경한 모습을 취하는 중국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화가 풀리지 않는다.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네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열애설이 나오면은 그 약간 그 불문율처럼 그 뭐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것처럼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해야 했던 과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세대 아이돌이나 2세대 아이돌들이 나중에 그 아이돌로서의 활동을 거의 끝내갈 즈음에 예능 프로에 나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도 갖고 맞아요. 다닐 수가 없었고 번호도 알 수가 없어서 연애할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웃으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외신이 다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 아이돌 기획사들이 일본 모델을 많이 따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결주의 상품 프레임에 아이돌을 기획해서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은 절대 연애하면 안 되는 대상이 됐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신화 속의 여신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비주의가 하나의 어떤 소비자들로 인해서 소비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연애하지 않아야 되고요. 연애해서 밝히지도 않아야 되고 들켜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은퇴하는 게 불문율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언론 얘기를 또 잠깐 해드리자면 CNN이 또 스타를 우상화하는 한국 문화상 연애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돌이 정말 악명 높은 K-팝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안쓰럽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지금의 아이돌 같은 경우 물론 기획사에서 일정 시간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상품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걸 스타로 키우는 게 팬덤의 몫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너희들을 키워준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최근에 너를 이만큼 키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하철 광고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이돌 멤버 가운데 오늘이 누구의 생일이다 그러면 네. 한 몇 주 전부터 그 광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이제 팬덤이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생활 영역, 선을 넘는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사실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면 팬레터를 보내는 거죠. 일방적인 방식이었어요. 일방의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소통하는 방식을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인기, 팬덤의 확장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나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현실이 아니지만 그냥 꿈처럼 바라면서 네네. 기분 좋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연애 가능한 대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사연애라는 거죠. 이 유사연애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팬들의 분노가 커지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 사과하는 비정상적인 일까지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문화가 이 전 세계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문화만 중심인 것이 아니라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자, 소비자들 역시 이 태도도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그 남자친구를 보러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애정 그 표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상당히 좀 우리와는 좀 대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K-팝 팬덤 문화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은 좋을지 좀 의견도 얘기해 주시죠. 일단 해외 사례하고 우리 사례가 극명하게 다른 게 문화권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해외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또 주도해 나가고는 있지만 아주 기저에는 유교 문화라는 게 깔려져 있는 것도 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지금 2024년이니까 아니야 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사문화라는 그러니까 유사연애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네. 그렇게 유사 연애 때문에 팬들의 반응이 과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 또 그룹으로서의 이 공적인 활동 구별을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엄연히 이런 현상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팬을 좋아한다면 팬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사적인 부분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아마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내용 좀 떠올려 보면서 저희는 또 뉴스픽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매크로 암표 앞으로 최대 징역 1년 근절 가능할까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매크로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좀 예매를 한다는 거를 그 장범준 씨, 가수 장범준 씨 기사를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소극장 그 공연을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매크로 암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크로라는 게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암표상들이 표를 사재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동 입력이 반복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직접 사람이 이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많이 이 표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인 건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량으로 표를 구매해서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데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암표 거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 정작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티켓을 구입하지 못해서 공연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공연계의 고질적인 이 병폐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암표 신고 건수 최근 3년 사이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웃돈을 주고 팔면은 돈이 된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적발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크로를 통해서 암표 행위, 그러니까 암표를 사고 판 행위를 했다 추정되는 상황에서 증거가 명확치 않은데 사실 뭐 검거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사실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 티켓을 예매를 하려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선언한 가수 나훈아 씨의 콘서트 예매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매진이 됐고 또 여기에도 굉장히 또 그 뒤에 나중에 웃돈을 주고 팔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진행된 이 나훈아 씨의 인천 송도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천 명의 대기열이 발생을 했는데 이를 뚫고 접속한 뒤에도 좌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이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들 빠르게 올라왔는데 알석이 16만 5천 원이었거든요. 이 티켓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NS에 매크로를 사용해서 빠른 순번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사실 검색창에 이 대리 티켓팅이라고 쳐보시면 대리 티켓팅 부탁합니다. 수고비 얼마 드리면 될까요? 내지는 대리 티켓 제가 해드릴 테니까 수고비 얼마 주세요. 이런 글들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수 아이유 씨는 지난달에 이제 부정거래로 확인된 콘서트 티켓 44건을 취소를 하고 또 이 팬클럽에서 이 예매자 5명을 또 영구 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사는 이 동일 연락처 예매 그리고 이상거래 정황이 감지된 예매자 5명을 아이유 공식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했습니다. 또 이상거래로 감지된 일반 예매자 29명에 대해서 공연 티켓 취소와 함께 향후 아이유의 공식 팬클럽 가입 또 공연 예매 제한 조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이유 씨 같은 경우 이 가수들마다 저마다의 암표 대처 방법들이 있는데 암표 거래를 포착해서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공연 티켓을 주는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이거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한층 강화된 법이 이제 좀 시행을 될 이제 예정이라고 시행된다고 하는데 바뀐 법에도 좀 한계가 있다 아니면 또 이제 바뀌어서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이제 양쪽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지금 이게 처벌 수위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게 만약에 매크로를 해서 암표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 징역 1년 이하에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잖아요. 벌금형일 텐데 벌금 최상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표를 6배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면
이거 10장만 팔아도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벌금이 무서워서 안 할까요? 네. 몰수 추징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애를 쓰려면 이 법의 구멍, 몰수 추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개정공연법이 매크로 사용과 상습성, 영업성 등이 처벌 요건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상습성이라는 건 과연 2번 했을 때가 상습성인지 3번 했을 때가 상습성인지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지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멍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외에도 지금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메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